첫 번째 항목은 사실상 고교등급제 확인입니다. 오늘 그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한 결과 발표한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제 서울 시내 주요 13개 대학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이 학종의 평가 과정을 점검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예. 이걸 보면 과고, 영재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합격률이 일반고의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대학이 그래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시행한 거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부는 실제로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 사이에 어떤 차이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13개 대학의 고교 유형별 평균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 이제 26.1%로 이제 가장 높았는데요. 이어서 외고와 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가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원자 및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렇게 이 순으로 높게 이제 나타났거든요. 역순이네요. 그렇죠. 일반고는 평균 한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평균 3에서 한 3.5등급 학생이 지원해서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고나 외고 출신들은 주로 학종을 더 선호하더라? 그렇죠. 이 과고 영재고의 경우에 학종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 비중은 전체의 한 62.8%에 달했는데요. 외고 국제고 출신의 경우도 학종 비중이 50%를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자사고 출신의 경우에는 48.2% 정도가 수능 전형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학종 비중을 보면은 30% 정도밖에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학종 비중이 39.1%, 수능 비중이 32.1%로 좀 엇비슷했는데요. 예. 결국 이 결과들을 종합을 하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어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 단계부터 합격, 등록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대학이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건지는 뭔가 좀 추가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어학 능력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공에도 이 특기자 전형에 국제계열 쿼터를 배정하는 등의 어떤 이런 수단을 활용해서 신입생을 선발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 이제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졸업생 합격자 비중이 이제 커졌다. 이런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종합해 보면 사실상 특목고 출신을 위한 전형이 운영이 됐다. 이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한 사례가 있나요? 이 학종 응시생을 위해서 고등학교가 대학에 이제 프로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 분포 등의 사실상의 학교 서열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이나 교과 과정별 내신 성적 분포 자료를 또 첨부한 학교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이제 나왔습니다. 예. 또 대학 교수와 연구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따로 첨부해서 2014년부터 지금 논문 활동을 못 적게 한 규정을 우회한 경우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고교의 이름만 입력을 하면 원클릭으로 해당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제 대학이 고교별 가점을 부여했느냐 이 사실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학생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걸 뭐 편법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우회적으로 이제 기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조사 대상 학생 17만 6천여 명 중에 총 366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뭐 절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조사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이런 좀 선별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이 분석 방식을 동원하면 위반 사례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사 결과는 정시 비중 확대해야 한다. 이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 고교 정보의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고요. 또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현행보다 늘리는 등의 이 대입 전반의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는 서울 지역 고교와 일부 비평주나 중소도시의 경우에 이제 수능에 좀 강세를 보였고 광역시나 읍면의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종에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이런 경향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학종이냐
힘이냐 정시냐 이렇게 양자택일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다. 이런 점도 같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세계 최대 FTA 타결입니다. 이거 조금 좀 생소한 표현이던데 RCEP, RCEP이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태국에서 이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 RCEP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15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정문 타결이 선언이 됐습니다. 15개가 어디예요? 이 15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인도, 여기다가 이제 아세안 국가 10개국 이렇게 합쳐서 이제 15개국인데요. 이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RCEP의 최종 타결과 서명은 시장 개방 협상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10개국에다가 나머지 나라들 합하면 16개인데 인도가 빠져서 15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도는 일단 협정에 불참을 하고 추후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왜요? 인도는 현행대로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중국하고 이제 FTA를 맺는 것과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내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인도와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비교해 본다면 인도의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품이나 이제 농산물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RCEP 참여국 정상들은 추후에 인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 서명 전까지 합의를 이어가면서 인도가 제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하는 등의 어떤 문을 열어놓는 이런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인도 인구도 워낙 많으니까 그럼 아직은 세계 인구의 절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인도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그동안 미국, 중국 등의 어떤 강대국의 좀 무역 구조가 의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무역 구조 다변화하자 이런 내용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좀 맞는 그런 협정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악화되어 있는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할 완충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농수산물 분야를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경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RCEP은 중국이 주도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본이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영어 약자로 TPP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중국은 또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이 TPP에 대항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온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TPP 탈퇴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대립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이 견제구 날렸다는 보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미 국무부가 이 RCEP 타결 직후인 현지 시간 4일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임의로 설정하고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해 구단선 등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이다. 이런 분류가 나와 있기도 하다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영내 동맹국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론은 이 보고서를 RCEP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 영향력 축소,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는 성격이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